박수전의 공무원 한국사의 재정정리. 안녕하십니까. 공무원 한국사 재정정리의 주병준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5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제 순위 11위 고려의 문화부터 살펴보겠는데요. 크게 우리가 이제 유학, 교육제도, 그 다음에 과학, 예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유학은 이제 시기별로 좀 차이가 있다. 본래 유학이라는 게 이제 신라 때 들어와서, 그러니까 삼국시대 때 유학이 들어오죠. 그러면서 점점 이제 육두품에 의해서 어떤 그 정치 인형으로 하려고 해서는 잘 안 됐어요. 그러다가 고려시대에 와서야 이제 유교가 이제 정치 인형으로 이제 변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유교가 시기별로 각각 특징이 있습니다. 초기 때는 자주적이고 주체적이다. 중기 때는 보수적, 귀족적이다. 예를 들면 김부식이에요. 채충, 김보식 이런 게 다 이 사람들이 다 대체로 보면 보수적이에요. 그리고 귀족적이고 또 이 당시엔 또 훈구학을 연구했어요. 훈구학은 원래 당나라 때 한나라 때 유행했던 것이죠. 한당 유학이라고 그러고, 그러다 후기 와서 이제 무신정권 때는 유학이 위축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리학이 들어오죠. 고려 후기 때. 그래서 안양의 소개로 이제 전나라에서 성리학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신진사대부들을 중심으로 이제 성리학이 보급되고 나중에 조선의 건국 이념으로 발전합니다. 자, 두 번째 교육제도. 자, 중앙의 최고 학부는 국자감입니다. 이 국자감은 당나라의 국자감 제도를 수용한 것인데요. 크게 경사 6학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경사 6학, 그러니까 6개 코스죠. 유학부, 기술부가 있는데 유학부는 국자학, 태학, 산문학이 있고요. 기술부에는 율학, 산학, 서학이 있습니다. 이 제도의 특징은, 이 국자감의 특징은 각 코스별로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이 달랐다. 그죠? 국자학은 문무관 3품 이상, 태학은 5품 이상, 사문학은 7품 이상, 기술부는 8품 이하와 평민자제가 입학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자, 국자감은, 자, 이게 맞나 틀리나 보세요. 국자감이는 기술교육도 했다. OX. O죠? 예. 성균관에서는 기술교육도 했다. OX. X죠? 예. 요 차이점이 있어요. 국자감은 기술교육도 했어요. 근데 성균관은 오로지 뭐만 했다? 순수하게 유교만 공부했다. 다른 거 안 배웠어요. 뭐 기술, 불교, 도교 안 배웠습니다. 성균관은 오로지 유학만 공부했다. 성리학만 공부했다. 그 밖에 동서학당이 있었고 기술교육 담당했다. 지방에는 서경학교, 향교, 또 사학시비도가 중요해요. 사학시비도는 최충이 이제 이 사람이 그 문화시중까지 한 대단한 최고 이제 뭐랄까요? 최고 이제 관리였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은퇴를 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개경에다가 학교를 만들어요. 구제학당이라고. 구제학당. 그래서 이 구제학당이 생김으로써 이제 이것을 시작으로 개경에 12개 학교가 생깁니다. 일명 사학시비도라고 그래요. 사립학교예요. 사학시비도. 그리고 이 구제학당이 나중에 문헌공두라 불리죠. 문헌이란 거는 뭐냐면 이제 그 최충의 그 시오죠. 그러니까 시오가 아니라 뭐예요? 그 뭐라 그래요? 죽음 관리할 때 추중하는 그런 이름이죠. 칭호. 이렇게 사학시비도가 설립됨으로써 관학이 위축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과거 시험을 보려고 이제 국자감이나 이런 데 공부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공부한다고? 사학시비도. 자, 그래서 이렇게 관학이 위축되자 이제 관학진흥책을 펼쳐요. 그래서 관학칠제, 양형고, 경사육학, 서막전 이렇게 나름대로 국가에서
관악을 진흥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 자, 고려의 사상정책의 특징은 유교뿐 아니라 불교, 도교도 대체로 중시했다는 겁니다. 이건 조선시대와 비교가 되죠. 조선시대는 무조건 오로지 유교지만 고려시대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다른 사상도 그렇게 배척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자, 고려시대 과학기술, 농상집효, 고려 후기 때 이암이 원에서 수입했다. 중국의 화풍농법을 소개했다. 농상집효, 인쇄술, 송해 판본이 고려의 목판 인쇄술에 영향을 줬다. 고금상정 예문, 1234년, 1, 2, 3, 4. 강화도 피난, 언제요? 몽골 침략 때죠. 금속활자로 인쇄되는데 현재 전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 보는데 현재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냥 옛날에 고금상정 예문이라는 걸 썼다라는 기록은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있었다는 것만 알지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발견되지 않았어요.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발견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서양의 구텐베르크, 이 구텐베르크보다 200년 이상 앞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377년에 직지심체 요절, 요건 남아 있습니다. 청주 흥덕사에서 간행했고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이고 있긴 있는데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프랑스에 있죠, 프랑스. 천문학은 사천대에서 천문을 관측했다. 역법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달력이에요. 당의 선명력을 사용하다가 원의 수시력을 사용했다. 고려 후기 때겠죠. 자, 예술, 건축. 자, 건축 분야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주심포, 다포. 다시 한번 주심포, 다포. 고려 전기 때는 주로 주심포, 고려 후기 때는 다포. 이게 말이 어려운 것 같은데 사실 다 답이 있어요. 포가 뭐예요, 포? 대포? 아니죠. 아니고요. 대포라는 것은 공포라고 그래요. 공포가 뭐냐? 옛날 그 서울 절 가시면 유심히 보신 분은 알겠지만 공포라는 게 뭐냐면 지붕과 기둥 있잖아요. 그죠? 지붕과 기둥 사이에 그 사이에 있는 게 공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이 역할은 뭐냐면 지붕을 지탱하고 기둥을 받쳐주는, 그러니까 지붕과 기둥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그 연결고리가 공포예요. 근데 이 공포가 주자가 뭐겠어요? 기둥 주자죠? 그러니까 기둥에만 있으면은 뭐예요? 주심포고. 다포는 뭐예요? 다 있다. 많은 다자예요. 그러니까 공포가 기둥에도 있지만 또 그 사이, 기둥 사이도 있다. 되게 많겠죠? 포가 많죠? 그 다포예요. 따라서 주심포는 기둥에만 공포가 있으니까 건물이 클까요? 작을까요? 작은 편이겠죠. 그리고 작은 편이니까 작으니까 어때요? 단아하고 세련되게 보이겠죠. 그 반면에 다포는 다 있어. 기둥에도 있고 기둥 사이에도 있어. 공포가. 그러니까 어때요? 건물이 클까요? 작을까요? 크겠죠. 크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왜? 힘이 더 필요하니까. 지탱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니까. 그죠? 지탱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잖아요. 더 많이. 그래서 건물이 되게 웅장하고 화려하다.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심포가 뭐지? 주심 기둥에만 있구나. 공포가 다포 공포가 많구나. 그런 거예요. 주심포 양식에서 대표적인 사례가 안동 봉동사 극락전, 가장 오래된 목적건축물이라고 부르고, 영주 부덕사 무량수전, 예산 수덕사 대웅전. 또 이 사찰 특징은 배흘림 기둥이에요. 엔사시스라고 그러는데, 배흘림, 그러니까 배가 흘렸다. 그러니까 허리가 볼록 나왔다는 거예요. 왜? 그 힘을 지탱하려고. 그 시험이 자주 나오는 부분이니까요. 뭐 아직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문화사가 잘 나오잖아요. 그죠? 최근에는 이 공무원 시험에서도 문화사가 잘 나와요. 뭐 심지어는 뭐 그거 나왔잖아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그죠? 그러니까 아직 안 나왔어요. 근데 앞으로도 이 문화사가 잘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포 양식은 고려 후기 때야. 그래서 예를 들면은 항해도 사리원의 성불사 응진전 최초의 다포식 건물이다. 이 다포 양식은 조선시대까지 이어졌다.
자, 석탑은요, 물론 이제 신라 양식을 계승했어요. 하지만 또 고려만의 독자적인 석탑 양식을 발전시키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다각다층이에요. 그러니까 신라 시대 때는 주로 사각형이고 층이 3개가 대부분이에요. 그 층이 3개 정도로 층이 적었어. 근데 고려 시대에 오게 되면은 다각, 뭐 팔각형, 육각형 이렇게 사각형이 아니라 뭐 사각형도 있지만 다각이 많았고 다층, 막 층이 막 10층, 10층 막 되게 많아요. 이렇게 다각다층의 특징이 많다는 거. 다각다층의 석탑이 유행했다. 고려시대에는 개성의 불일사 5층 석탑, 오대산의 월정사 8각 9층 석탑, 그러니까 팔각형 9층이에요. 그래서 오대산 월정사 석탑은요, 다각다층 석탑의 대표적인 작품이다. 그리고 고려 후기 때는 경천사 10층 석탑, 원의 석탑을 모방했다. 조선시대의 원각사지 10층 석탑에 영향을 주었다. 자, 승탑. 승탑은 이제 그 선종의 유행과 함께 신라 하대. 그때 많이 유행되기 시작한 것이죠. 승탑. 고설사지 승탑, 법천사 지강국사 현무탑 이런 게 있더라. 자, 불상은 이제 신라의 전통 방식을 계승했다. 근데 특이한 점이 있어. 지방에 따라 향토색이 강하고 조형미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신라 시대에 비해서는 좀 약간 모양이 투박해. 그래서 비제나 균형미가 없고, 그러니까 아름다운 멋은 없어. 투박하다. 향토적이다. 그 지역적이 강해요. 왜? 호족들이 많이 후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광주 충곡리 철불. 되게 커요. 이렇게 대형 철불이 많이 만들어졌고요. 논산 관축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 이거는 아주 유명하죠. 이거는 머리가 대갈장군이죠. 그러니까 몸통은 작고 얼굴이 되게 커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멋은 없어. 근데 굉장히 투박하다. 좀 재밌긴 하죠. 안동 이천동 석불. 또 부석사 서조 아미타열의 자상. 신라 양식을 충실하게 계승했던 불상입니다. 자, 공예품은 이제 상감청자가 중요하죠. 자, 상감청자는 우리만의 독자적인 방법인데 12세기 때 개발되었어요. 그래서 파매진 표면에 백토와 흑토 등의 재료를 넣어 다른 색의 무늬를 표현했다. 귀족 문화에 정수했고 전라도 강림, 부안이 주요 청자 생산이었다. 그러다가 원간섭기에 의해 쇠퇴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청자 상감, 문학, 무늬매병 있고요. 그리고 고려 말기 때부터 조선 초까지 유행했던 것이 분청사기죠. 이거는 전에 조선의 그 문화, 예술인가 그 할 때 언급을 했죠. 청자와 백자의 과덕이었다. 대표적으로는 분청사기, 조화, 어문 편병이다. 은입사 기술, 나전칠기 등이 있었다. 은입사는 말 그대로 그 표면에다 깎아서 거기다 은을 실처럼 이렇게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무늬를 만드는 거고, 나전칠기는 원래는 중국 거죠. 근데 이것은 그 오칠하는 그 칠기에다가 이제 자개를 붙여서 무늬를 장식하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유명하죠. 이거 원래 중국 거지만 오히려 우리나라 기술이 더 발전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청나라에 수출까지 했다. 나전칠기. 예술은 전기 때는 글씨면에서는 전기 때는 구양순체가 유행했다. 탄연이 유명했다. 탄연은 승려죠. 후기 때는 송솔체, 조명부체라고 그러는데 이암이 유명했고, 그림으로는 뭐 인형의 예성강도, 공민왕의 천산대륙도. 특히 이 공민왕의 천산대륙도는 원나라의 북화를 계승했다고 전해집니다. 사실은 그 천산대륙도가 공민왕이 그렸다고는 확정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천산대륙도는 공민왕이 그렸다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불화에서는 해어의 관음보살도, 음악에서는 두 가지가 있어요. 향약, 악이 있는데 향약은 당나라 음악에 영향을 받은 것인데, 쉽게 말하면 이제 소교예요. 소교. 고려가요. 소교 아시죠? 주로 민중,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죠. 그래서 상하점, 한림불곡, 동동, 대동강. 악은 궁중음악이에요. 송의 대성악을 통해서 군중음악으로 발전시켰고, 제대 때 주로 연주를 많이 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하나
풀어볼게요. 2007년도 세무직 문제 볼게요. 각 시기의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조선 후기 때는 청자에 백도에 불을 칠한 분청사기가 유행했다. 아닙니다. 분청사기가 유행한 시기는 고려 후기와 조선 전기죠. 틀렸습니다. 답 1번이네요. 조선 후기 때 유행한 것은 청아백자입니다. 2번 고려는 몽골과 전쟁 중이던 강화도 피난 시절에 금속활자로 상정 고금 예문을 인쇄했다. 맞죠? 1234년에. 선생님, 고금 상정 예문 아닙니까? 같은 겁니다. 상정 고금 예문 아니면 고금 상정 예문 같은 말이에요. 쌤쌤입니다. 3번 통일신라 고분 양식은 거대한 돌무지 덜널 무덤에서 점차 규모가 작은 굴식 돌방 무덤으로 바뀌었다. 그죠? 통일 전까지는 주로 돌로지 덜널 무덤이 유행하다가 통일 직전부터 이제 작은 굴식 돌방 무덤으로 바뀌었습니다. 4번 발해의 벽돌과 기아무늬는 고구려의 영향을 받아 소박하고 힘찬 모습을 띠고 있다. 맞습니다. 이래서 발해가 고구려 문화를 계승했다라고 보는 것이죠. 답은 틀린 것은 1번이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출제순위 12 갑신정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신정변. 자, 1884년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이 사건의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주도 세력은 누구다? 급진개합파. 목적은 입헌군주국, 즉 근대적인 국민국가 건설이었다. 그리고 의의는 우리나라 최초의 정치적인 근대화를 위한 최초의 정치 변혁 운동이었다. 한계점. 민중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 토지 문제에 대해서 미온적이었다. 토지 문제 해결에 대해서 소극적이었다. 결과 한성조약과 텐진적을 체결함으로써 청의 내정 간섭이 더 심해졌답니다. 이게 다예요. 하나 더 얘기하자면은 14개조 정강 이 정도만 알면 끝납니다.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이런 대략적인 특징을 알고 이제 한번 훑어보자고요. 자, 배경 주도 세력 그죠? 급진개합파 개화당이라고 그런다. 김옥근, 홍용식, 박경명, 서강번, 서재필. 개화당이 일본에게 차가운 도입을 하다가 실패하죠. 그죠? 일본까지 갑니다. 김옥근이. 근데 실패합니다. 그 당시엔 청의 내정 간섭이 심했죠. 임오곤란 이후에. 그리고 민시정권, 온공개합파의 소극적인 개혁 정책에 불만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청푸전쟁이 일어나요. 그때 청나라 군대 일부가 베트남으로 철수해요. 그래서 그 철군의 틈을 노려서 정변을 계획했다. 시작했다. 또 일본도 어떤 군사적인 지원을 약속하죠. 과정, 우정국 개국 축하연에서 정변 시작. 그러면서 궁궐로 쳐들어가서 개화당 주도의 새 내각을 조직하고 14개조 정강을 공포했다. 그러나 결국 청군의 개입으로 실패하죠. 일명 3.1천하라고 그러죠. 3.1천하. 김옥근은 도망가죠. 일본으로 망명하고 홍영식은 죽죠. 피살당합니다. 그래서 조선과 일본 사이에 한성조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일본에게 배상금 지불, 공사관 신축 비용을 부담하게 되고 청과 일본 사이에서는 텐진조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향후 양국이 조선에 파병할 때는 서로 연락하라 이런 거예요. 서로 통보할 것. 이 조약 때문에 나중에 동학농민 운동 때 일본군이 이 텐진조약을 부실로 국내에 들어오죠. 결과 청의 내정 간섭이 심화되고 일본의 입지가 약화되면서 그 일본이 이렇게 정치면에서는 청나라한테 대적이 안 돼. 그래서 결국 일본은 정치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농촌으로 가서 경제적인 침략을 하게 된 겁니다. 또 독일 총영사 보들러가 영세 중립파
중립화를 공고했고, 또 6.1준도 있죠. 6.1준도 중립화를 주장합니다. 강대국이 포장하는 또 영국은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검은들을 점령하죠. 1885년이죠. 물론 나중에 다시 철수를 합니다. 한계점. 침략 의도를 지낸 일본에게 의존했다. 소수 엘리트 중심이어서 대다수 관료와 민중의 지지를 얻기 힘들었다. 개화당의 세력 기반이 아직은 미약했다. 토지제도 개혁에 미흡했다. 그겁니다. 의의는 근대적인 국민국가, 입헌군주국이죠.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모델로 삼았죠. 국민국가 건설을 위한 최초의 정치 개혁 운동이었다. 독립투표와 애국개몽으로 이어지는 근대화 운동이 시초했다. 죄송합니다. 또 14개조 정강이 있어요. 정강 14개조. 대원군 황국 돌아오는 거죠. 왜냐면 대원군이 이모군란 뒤에 이제 텐진으로 압송됐잖아요. 청에 대한 사대관계 폐해지, 인민평등 확립, 입헌군주주 투입. 그러니까 왕권을 견제하다는 거예요. 포도로 재정 업무를 일어나 지조법 개정. 그러니까 지조법이에요. 지주제가 아니라 지조. 그러니까 근본적인 토지 개혁은 아니었어요. 해상 공국 절폐, 근위대 설치 이런 게 정강 14개조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2003년도 국가적 문제예요. 다음 사건 이후에 대내외적인 정세로 오른 것. 혁신정강 14개조. 대원군은 곧 대한, 한국 돌아올 곳이에요. 문벌 폐지, 인민평등, 권을 세울 것. 지조법 개혁, 내시부 혁파, 상간어뢰 처벌, 한상미 변제. 가신정 변이죠. 이 사건 이후니까. 1번. 우리나라와 청 사이에 텐진 조약이 체결되었다. 틀렸습니다. 일본과 청 사이죠. 2번. 일본과 청 사이에 한성 조약이 체결되었다. 일본과 조선 사이입니다. 3번. 조선에서의 일본의 지위가 한층 강화되었다. 아닙니다. 오히려 일본은 정치적인 지위가 약화됩니다. 청나라는 강해지고, 그러면서 일본은 이제 정치보다는 경제 쪽으로 눈을 돌려요. 그래서 경제적인 침략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럼 답은 4번이겠네요. 일본은 장차 조선의 군대를 파병할 수 있는 권리를 청과 동등하게 확보했다. 그러니까 합인정변으로 일단은 이제 청나라가 승리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잖아요. 일본은 패배하고. 근데 오히려 텐진 지역을 계기로 일본도 나름대로 조선의 앞으로라도 군대를 파병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두게 됐죠. 뭐 어떻게 보면 청나라가 이긴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은 일본이 많은 수확을 얻었던 사건이죠. 그 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에요. 다른 거는 뭐 이렇게 쉬우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할 내용은 이제 출제순위 13위 동학 농민운동입니다. 1894년 이것도 이제 크게 보면 이거예요. 동학 농민운동 과정은 크게 보면 처음에 교조 신원운동, 그죠? 교조 신원운동, 그 다음에 고부분기, 그 다음에 1차 분기, 그 다음에 전주화약, 직강소, 그 다음에 2차 분기, 그리고 실패. 이렇게 흐름을 아시면 됩니다. 교조 신원운동, 고부분기, 1차 분기, 전주화약, 직강소, 2차 분기, 실패. 예. 항상 역사를, 국사 같은 경우는요, 국사 공부할 때 이렇게 먼저 흐름을 잡고, 큰 틀이란 것은 흐름이에요. 큰 흐름을 잡은 다음에 그런 각각에 맞는 세부적인 것을 공부해야지, 처음부터 막 지엽적인 것도 공부하면은, 이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막 시제 엉키는 것처럼 헷갈려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게 순서가 있죠?
그러니까 먼저는 큰 틀을 잡아라. 흐름을 잡아라.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 밖에 살을 붙여라. 세부적인 것을 알아둬라. 그러면 더 외우기도 편하고 안 잊어먹어요. 저 보세요. 안 잊어먹잖아요. 예. 그렇게 공부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특히 근대사 부분은 더 그래요. 더군다나 이제 근대사가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사실은. 그죠? 조선시대도 많이 나오지만 이 공무원 시험에서는 이 근대사도 많이 나와요. 그죠? 근데 왜 많이 나올 수밖에 없냐? 어려우니까. 왜 어렵냐? 복잡하니까. 그죠? 근데 그래서 이렇게 이 근대사 같은 경우는 복잡하고 뭐 정말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일이 벌어졌잖아요. 예를 들면 1894년이야. 그러면 이때 뭐가 있었어? 그래서 굵직굵직한 사건만 해도 뭐가 있어요? 동학농민운동, 가부개혁, 청일전쟁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 이 근대사 같은 경우는 한 번 흐름을 놓치면 헤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흐름을 항상 머릿속에 기억하고 공부하시라는 겁니다. 사론이 길었네요. 자, 서론이 길었네요. 네. 가끔씩 이렇게 제가 말이 헛나올 때가 있어요. 네. 그냥 그러니 하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동학농민, 그러니까 먼저, 그러니까 농민 살기 힘들었다, 그거예요. 그건 다 알잖아요. 농민이 살기 힘드니까 뭔가 운동이라는 거죠. 삼정이 물론, 배상금 지불로 세금도 올리고, 또, 그 다음에 동학이 보호하잖아요. 인간 평등. 뭐 이런 땅이야. 더구나 일본인들은 막 농촌으로 와가지고 쌀도 빼갖고 말이야. 응? 이렇게 경제적인 침투를 하죠. 그러자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 체제우죠, 체제우가 이제 처형당하죠. 그래서 체제우의 그 신원을 보장해라. 억울한 원한을 쉽게 해라. 해서 교조 신원 운동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삼내 복합 보훈 이렇게 집회가 열렸고요.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이제 전봉주의 주도 아래 고부 봉기가 일어났죠. 그래서 조병갑의 탐욕에 못 이겨서 고부 봉기가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안핵사 이영태가 동학농민을 탄압하자 결국 이제 거국적으로 이제 1차 봉기가 일어났고요. 이때 고부 백산에서 일어납니다. 그때 4대 강령을 발표해요. 남의 물건 훔치지 마라. 백성을 편안하게 하라. 일본 놈을 몰아내자. 권세가와 귀족을 없애자. 이렇게 4대 강령을 발표하고요. 그러면서 황태원 전투에 승리하고 그래서 전주성까지 점령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아이고 이거 안 되겠다. 이게 보통 일 아니다. 그래서 청내한테 SOS 하죠.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청내가 들어왔어. 근데 일본군도 들어왔어요. 왜? 텐진 조약에 따라. 그러니까 텐진 조약을 구실로 결국 일본군도 국내에 들어왔다. 아무튼 그 1차 봉기 승리로 전주 화약을 맺게 됩니다. 이때 농민군이 정부에게 패전계약안 시비 기술을 요구하고요. 철수해요. 외국군대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농민군도 외세가 들어온 거는 달갑지 않았거든. 그래서 철수합니다. 그래서 전라도 각 지역에 직강소를 설치하죠. 이 직강소는 우리나라 최초의 농민자치기구죠. 그래서 물론 이제 순수하게 100% 순수하게 농민자치기구는 아니에요. 왜냐면 관리에 도움 받았기 때문에 순수한 100% 순수한 농민자치기구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농민자치였다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전주에 총본부를 설치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즈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즈음에 일본군이 경복궁을 습격해요. 그죠? 일본군이 1894년 6월에 일본군이 경복궁을 습격하고 가보개혁을 강요합니다. 그러면서 1차 내각이 구성되죠. 김홍진 내각. 그러면서 또 청나라와 전쟁을 도발하죠. 일명 청일전쟁이 도발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2차 봉기가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내에서 봉기했고 이때는 손병희의 북접도 합세합니다. 그러나 결국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패배하고요. 그리고 해산당하고 전봉주도 처형당합니다.
자, 의인은요, 신문제 타파를 통해서 평등사회에 주고했다. 우리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농민운동이다. 상당히 조직적인 농민전쟁이었다. 항일 의병의 시초가 되었다. 그죠? 한계점. 근대 국가 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없었다. 제시하지 못했다. 농민층 이해는 지지층을 확보하지 못했다. 그리고 청일전쟁을 유발했죠. 만약에 동학농민운동이 아니었다면은 청일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아니, 일어나더라도 좀 나중이겠죠. 그죠? 아무튼, 뭐 역사에 만약은 없지만, 뭐,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거, 생각을 해보고요. 자, 패전계획안 12기조가 있어요. 그래서, 반봉건적, 반외에서 성적인데, 뭐, 토지 평균 분작, 노비문서 소각, 신문제 폐지, 가포제가 허용, 공채사채 부요, 불량한 유린과 양반 징벌, 친일관리 엄벌 등 이렇게 패전계획안 12기조가 있습니다. 또 하나 더 플러스 보너스가 있다면요. 제가 하나 더 알려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아까 1차 분기, 2차 분기가 있죠. 그러면 1차 분기, 2차 분기 차이점이 있어요. 혹시 또 몰라, 물어볼 수도 있어요. 1차 분기 때는 주로 특징이 뭐냐? 반봉건입니다. 반봉건. 그리고 주로 참여했던 세력은 난접이에요, 난접. 그러니까 북적과 난접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봉주는 남접이에요, 남접. 그에 반면에 2차 분기 때는 반외세예요. 물론 반봉건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반외세가 강했다. 왜? 일본군 때문에. 그리고 북접도 참여했다. 손병이가 북접이에요. 그래서 남접뿐만 아니라 북접도 참여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차, 2차 분기가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 알려주시고요. 자, 문제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2007년도 국가직 문제예요. 다음의 경문이 나타나게 된 사회적 배경에 대한 설명은 옳은 것. 우리가 의를 들어 이의 이름은 그 본의가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창생을 저편에서 건지고 국가를 반석에 두고자 합니다. 안으로는 타박한 관리의 머리를 베고 밖으로는 행포한 강적의 무리를 몰아내고자 합니다. 양반과 호강의 앞에서 고통을 받는 민중들과 방백 및 수령의 밑에서 고독을 받는 소리들은 우리와 같이 원하는 기쁜 자이다. 조금도 주저치 말고 이 시각으로 일어서라. 만일 기회를 잃으면 후회에도 미치지 못하리라. 이게 동학농민운동과 관련이 있겠죠. 그죠? 반봉건, 반외세 운동이었다. 자, 배경이 대하 설명 옳은 것이 이랬어요. 1번, 명성황후 시에 대한 농민들의 반발이 팽배했다. 이걸 을미사변이라고 그러죠. 을미사변으로 농민들이, 의병장과 유생들과 농민들이 일으켰던 것은, 을미의병이에요. 1895년. 그러니까, 아니죠. 그 후에죠. 2번, 친위대와 진위대 신설하여 군사력을 증강했다. 친위대와 진위대를 신설한 것은 을미개혁대고요. 그걸 더 증강시킨 것은 광무개혁대죠. 3번, 일본의 경제적 침략에 대한 농민들의 자괴심이 확산되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일본의 경제적 침략에 대해서 농민들의 불만이 많았죠. 3번이 답입니다. 4번, 고종의 강제퇴위와 군대 예산을 계기로 항일의식이 강화됐다. 이것은 정미의병, 1907년 정미의병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5강은 이렇게 정리하겠고요. 네. 자,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저는 다음 6강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신다면 우리history.com 클릭 right now.